그럼 선생님 이렇게 문학상을 많이 받으시면 출판사와 계약 시에 인세 책정이 좀 달라지나요? 네, 아무래도 또 신춘문예 출신 작가고 제가 이제 등단할 때 비슷한 해에 그 장편동화도 당선되고 해서 선생님은 동화를 쓰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소개와 동화를 쓰게 된 계기나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40여 년 동안 동화를 써온 동화작가 박상대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동안 한 4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든 한 20년여 년 동안 강의도 했는데 첫 학교에 부임했을 때 어린이들을 만나서 내가 직접 지은 그런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서 동화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동화들을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런 곳에 투고를 해서 실리게 됐었습니다. 1979년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해서 1981년도에 아동문예라는 잡지에서 신인상, 동화 신인상을 받았고 2년 후에 1983년에 세번문학상이라는 그런 장편동화 원숭이 마카카로 장편동화에도 당선되었고 이듬해 1984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면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거나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다뭐 사랑스러운 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냈던 책,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은 꿈꾸는 해나무라고 이걸 표제작으로 해서 1985년에 인간사라는 출판사에서 냈던 꿈꾸는 해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무래도 더 사랑이 가고 그리고 세벗 장편동화에 당선했던 그 원숭이 마카카라는 작품 여기 보입니다만은 이 작품도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도 지금 한 30세가 넘는 그런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또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 보이는 책 중에서 아름다운 철도원과 고양이 역장 이 작품은 한 5년 전인가 냈는데 구로의 책으로도 당선되고 선정되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현재 수출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꿀벌을 이야기를 다룬 꿀벌 릴리와 천하무적 삼총사 이 작품은 독서 새물개로 운동의 권장도서로도 추천됐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다룬 또 옆에 있는 책, 이 책은 개미가 된 아이죠. 판타지 동화인데 이 책도 한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책들이 특히 애정이 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세번 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아주 굵직굵직한 상을 아주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상을 타셨는데 이러한 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맨 처음 탄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번문학상은 공모입니다. 모집해가지고 하는 1983년에 그 원숭이 마카크라는 작품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한국아동문학상은 이제 동화책으로 제가 낸 동화책 통일을 기다리는 느티나무라는 작품으로 1994년에 제가 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평론으로 아동문학 평론으로 방정환 문학상을 탔습니다. 방정환 문학상은 이런 책으로 한국 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이라는 그런 평론집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정동 아동문학상. 한정동 아동문학상은 어른들만 사는 나라 이런 책으로 받았고, 그리고 박경종 문학상은 도깨비가 된 장승, 우리 문화를 소재로 단편 동화를 모은 책입니다. 도깨비가 된 장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아동문학 평론상이라고 그것도 평론 부분으로 받았는데 이런 책으로 평론집으로 받았습니다. 이 상이 제가 받은 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문학상을 많이 받으시면 출판사와 계약 시에 인쇄 책정이 좀 달라지나요? 네, 아무래도 또 신춘문예 출신 작가고 제가 이제 등단할 때 비슷한 해에 또 장편 동화도 당선되고 해서 출판계에서 많이 이목을 집중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청탁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쇄 조건도 뭐 퍼센트를 하거든요. 뭐 6%, 7%, 그림 동화 같은 건 보통 4% 하면 저는 5% 정도 주고, 또 보통 이제 일반 작품은 한 10% 정도 이렇게 주는데, 저는 대부분을 인쇄 아니면 매절로 이제 자비 출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자비 출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긍지랄까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동화뿐만 아니라 동요 작사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들 성장기에 동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동요를 한 300편 정도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되고 있고 그런데 동요 작사한 지는 한 10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그 어른들 노래, 성인 가요를 흉내내고, 또 요즘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사랑, 뭐 이별 이런 노래를 듣는 걸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걸 보고, 어린이는 역시 어린이다운 그런 동요를 부를 때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정서 함양과 또 맑은 밝고 맑은 마음 이런 것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동요를 많이 창작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인성동요대상, 대한민국 인성동요대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은 동화 작가뿐만 아니라 평론가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두 영역을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의 감도 좀 다르고 해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도 또 그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평론가라는 것은 그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론서로 처음 썼던 게 박사 논문을 정리해서 발표한 이 한국 창작 동화의 환상성 연구, 이 책은 1998년에 나왔는데 문화체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이 평론집 한국 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 이 작품이 아까 말했듯이 방정환 문학상을 타게 됐고요. 그리고 이 동화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보는 동화 창작의 이론과 실제 이런 작품,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인데, 이 책도 인기 있게 지금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고, 이재철 아동문학 평론상을 받은 이 한국 동화문학의 어제와 오늘 이 작품이 있고, 금년도에 나온 책은 또 이런 평론집 한국 대표 아동문학 작가 작품론이라고 호인이 되신 분들 18분의 작품을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설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자와 작가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이론을 이렇게 보강해 주니까 아동문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낸 책 중에 잃어버린 도깨비 그리고 그림책 할머니의 생각시계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먼저 잃어버린 도깨비는 제가 아동문이라는 그 잡지에 연재했던 사회에 걸쳐 연재했던 작품을 이제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을 배경으로 내가 만난 도깨비 이야기, 픽션도 있고 이제 팩트도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의 나의 이야기니까 자전적 동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작품을 썼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깨비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깨비를 만나서 겪게 된 이야기, 그리고 서정적인 문체 뭐 이런 게 좋다고 평론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할머니의 생각시계라고,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린 할머니인데 생각시계이기 때문에 그 광주 41년 전에 광주 빛고울 광주에서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뭐 옛날에는 황쟁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이걸 배경으로 쓴 할머니의 생각시계입니다. 외손자를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런 할머니가 그 입학꽃이 필 때 입학꽃만 보면 손자가 생각나가지고 외손자가 생각나서 회상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군부 세력 정권을 잡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시민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총을 쏘았던 그런 것을 고발한 그런 동화라서 어린이뿐 아니라 이제 할머니나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도 독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유 동화, 힐링 동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동화는 어린이뿐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읽어서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이 동화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의인화 동화를 좀 비교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연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 문화, 점점 그 잃어버리는, 아까 그 잃어버린 도깨비도 제목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 찾기, 소떼랄지 또 장승이랄지 뭐 이런 그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동화를 써오고 있고, 또 의인화 동화를 통해서는 그 생태, 또 자연 보호, 또 인간 존중, 생명의 소중함, 개미가 된 아이, 뭐 이런 구들로티나무의 비밀 이런 것도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명의 소중함, 또 자유의 소중함 이런 것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 동화들을 한결같이 한 40년 이상 계속 창작해오고 있습니다. 예. 40년 동안 아동문학을 하신 대선배님으로서 아동문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작가 아린이에게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린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동문학, 특히 동화는 생명이 깁니다. 우리가 200~300년 몇 년이 지나도 그 안델센 동화를 지금도 어린이들이 즐겨 읽고, 또 강아지똥, 우리 권정생 동화 작가의 강아지똥도 40년 창작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생명이 길고 또 정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또 치유가 될 수 있고, 이런 자양분이 많고, 어렸을 때 꼭 동화를 많이 읽어야 할 필요가 이 자양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동화 작가로서의 보람이랄까, 좋은 작품을 써서 내 동화를 읽고 자란 어린이들이 미래의 나라를,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는 생명이 길고 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동화뿐 아니라 글짓기, 어린이들의 글짓기 지도에도 한 40년 가까이 활동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다 이제 서울로 학교를 옮기면서 시작했는데 계속 활동을 하다가 또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 글짓기 지도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매년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식 때 상 받은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10여 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것이고요. 그래서 글짓기는 참으로 중요한 어린이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짓기 지도 꾸준히 하고 또 어린이들이 글을 열심히 쓰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국 글짓기 지도회에서 올해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